있었던 시바의 여왕 마케다가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을 커피콩으로 유혹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야. 백설탕이 혈액을 산성화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충치를 더 유발한다고 해서 백설탕의 가치를 떨어뜨렸지.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야. 싹피디스! 사람들이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와 일상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해야 흥미롭지 않을까? 일상과 관련된 얘기? 초콜릿은 어때? 초콜릿이라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 초콜릿 일단 달고 발렌타인데이. 맞아.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지.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 근데 이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의 고베 모르조프 제과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감사를 초콜릿으로 전하자는 내용으로 초콜릿을 홍보하게 돼. 또 1958년에는 메리 초코라는 양과자점에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요 라는 캠페인을 실시해. 그러나 이 두 캠페인 모두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는 풍습이 사회적인 붐을 형성한 시기가 찾아와.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여성 해방운동인 우먼 리브 운동이 1963년경 일본에 상륙하게 돼. 기존의 일본은 남녀차별과 가부장적인 시대상이 존재했는데 이 운동이 퍼지면서 일본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개념이 퍼지기 시작해. 동시에 대학가의 전공투 운동의 영향이 퍼지면서 여자도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선물을 주고 고백할 권리가 있다 라는 관점이 발렌타인 초콜릿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발렌타인데이 하면 로맨틱한 의미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권이랑 관련돼 있다니 신기하다. 지금은 초콜릿이 디저트로서 더 인기를 끌지만 처음에는 음료로서 위상을 가졌어. 멕시코의 아즈텍인들은 초콜릿을 신들의 음료라고 불렀는데 테오브로민 성분과 페닐 에타라민 성분이 흥분작용과 미안작용을 하기 때문이야. 특이하게도 초콜릿은 이런 성분 때문에 과거 여러 국가에서 체험제로 인기가 좋았다고 해. 초콜릿이 체험제 역할을 했다고? 어떡해? 초콜릿이 체험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아스텍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몬테수마는 600명의 여자가 기다리는 하렘을 방문하기 전에 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50컵의 초콜릿을 마셔댔다는 일화가 있어. 하루에 초콜릿을 50컵씩이나? 너무 달지 않아? 하루에 초콜릿을 50컵씩 마셨는지 알 순 없지만 그 정도로 초콜릿이 사람들에게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지. 18세기 유럽의 귀부인들은 정부를 유혹하기 위해 초콜릿을 대접했대. 그러나 과학적으로 초콜릿에 최근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초콜릿과 사랑이 관계가 있다고 상상하곤 하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에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오, 재밌는데? 다른 것도 없나? 다음은 내가 한번 해볼게. 싹피디스! 너는 평소에 커피 자주 마시는 편이야? 나 지금도 마시고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지. 그러면 커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 커피 과제할 때 일단 필수품이지. 잠을 깨야 되니까. 맞아. 커피는 잠을 깨우며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염제로도 각광받았던 적이 있었대. 최은재?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커피가 체험제 역할을 했다는 일화도 있어. 빨리 더 얘기해봐. 에티오피아 왕조를 건설한 메넬릭의 출산 비하에서 비롯된 일화인데 지금의 예멘 부근에 있었던 시바의 여왕 마케다가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을 커피콩으로 유혹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야.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진 않지만 이런 이유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콩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대.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반대로 17세기 유럽에서는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여성단체의 탄원이 있기도 했대. 진짜 얼마나 요구를 했길래 탄원까지 하냐? 이러한 일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커피는 당시 국민들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며 심지어는 법이나 규제로 작용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커피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
커피가 잠을 깨우거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로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특정 커피 브랜드를 따지며 커피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하지. 이처럼 당시 커피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부르주아의 계급의 손으로 커피의 지위는 점점 높아졌어. 특히 17세기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커피는 졸음을 쫓고 노동과 영리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음료였어. 그런 의미에서 커피는 새롭게 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선호하는 음료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잠을 깨우며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거야. 즉, 커피는 자본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라고 할 수 있지. 이전에 귀족들이 느긋한 저녁에 나른한 쾌락을 추구하며 마시던 초콜릿 음료는 계급으로서의 기적이 몰락함에 따라 문화적 지위가 낮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은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커피는 어른의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된 거야. 아, 그게 괜히 생긴 인식이 아니구나. 다 배경이 있네? 그렇다면 서양의 커피 말고 동양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싹피디스! 너는 설탕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 설탕? 달다? 아니면 백설탕? 설탕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아니, 설탕은 너무 달아서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꽤 예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조선총독부는 영양과 당분을 동일시하던 담론을 버리고 영양을 위해서 당분만 공급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전쟁으로 식량 사정이 나빠지니까 식량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육류나 당분 소비의 가치를 깎아내린 거지. 그리고 백설탕 대신 흑설탕을 권유했어. 왜? 요즘에는 백설탕보다 흑설탕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백설탕과 흑설탕의 차이가 있나? 글쎄 그 차이가 그렇게 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순수, 청결, 문명, 서구화를 상징하던 백설탕이 무기질, 비타민을 강조하는 흑설탕에 의해 우월한 지위에서 밀려났어. 흑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떨어져 나간다는 주장을 널리 전파했고 이런 주장에 생활개선론자들이 동참을 한 거야. 그들은 백설탕이 혈액을 산성화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충치를 더 유발한다고 해서 백설탕의 가치를 떨어뜨렸지.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백설탕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일본은 어떻게 설탕 공급을 늘린 거야? 일본에는 잘 음식들이 많지 않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그들이 식민한 오키나와의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설탕 공급을 늘렸고 이후 서구의 문화를 많이 들여오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게 어디 쉽겠어? 음식이라는 게 한평생 먹어온 입맛이라는 것도 있고 현지 사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일본은 서구를 따라 육식과 설탕 소비를 의도적으로 늘리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음식의 개발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추구했어. 그 이후로 일본 음식이 더 달아지고 관련 음식이 다양하게 개발된 거지. 그렇다면 일본의 단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15세기부터 일본은 당고, 센베이, 모찌, 오코시, 만주, 양갱 이런 단 음식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다양한 음식들의 사회학적 상상력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